도우려는 옳게, 막으려는 집사. 유영하, 서양희 이 두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위기의 박 전 대통령입니다. 법적 대응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 해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저희 뉴스특급 TV 접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접촉을 했더니 저희 뉴스특급 취재 결과 해임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현 변호인인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린다. 이제 변호인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게 이제 해임된 서성건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뭐 보시기 쉽게 유영하, 최명성 이렇게 이름을 표현했지만 사실 실제 원본에서는 유나 채에게 문의 부탁드린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슨 수임료라든지 본인의 어떤 유명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아서 어떤 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신 분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사건 변호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법조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박 전 대통령 변호를 했다라고 하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의 성과도 중요하고 외부 시선도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이제 1심 재판도 지금 진행되기도 전에 지금 해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에도 여러 가지 지금 주위에서 얼마나 또 비난을 하겠습니까? 왜 박 전 대통령 하필이면 변호하냐? 이런 걸 감수하면서 본인들이 나섰는데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찾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자괴감과 함께 좀 불명예 이런 어떤 심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서요.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벼룩 10마리 몰고 회초리로 몰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표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3명 의견 일치하는 것이 벼룩 10마리 몰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저 정도 어렵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전 백 변호사님. 그런데 7명이 해임됐으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빨리 변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선임이 정말 막막하다는 전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중환 변호사 얘기 잠깐만 좀 하면요. 변호사 3명만 되면 벼룩 3마리 몰고 부산 가는 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역할 분담을 처음부터 합니다.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여기저기서 그냥 같이 숫자만 모여서 채워놨기 때문에 저번에 헌재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지금 2명이 남은 상황인데 수사는 아마 그냥 저 둘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이 마지막 옥중조사가 될 거고요. 그럼 기소가 되면 그다음에 재판 과정으로 가게 되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의 양입니다. 기록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실 2명의 변호사가 이 모든 것을 올커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대응 방법과 재판을 대응하는 변호사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도 법정에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봤던 이제 형사 부장 이상 정도 판단해봤던 부장판사 이상급의 변호사들이 좀 수임이 돼서 이 법정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전혀 의사소통 과정이 없이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변호사를 그냥 해임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변호사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고 금액이 맞고 안 맞고를 다 떠나서 예.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변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이 되고 있거든요. 주위의 시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통인 상황에서 변호사로 선뜻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최명성 변호사 체제 자체가 아예 바뀌지 않는 한 여기서 새로운 변호사가 추가돼서 선임되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잡아봤듯이 서양희 변호사가 좀 도우면 어떨까 이런 단순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막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지면 씨 부부가 저택에 들어가고 바로 현충원에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는 박지만 씨 부부가 세상에 은둔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겠다. 바깥으로 나오는 첫 번째 행보가 바로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는,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예. 실제로 서영희 변호사가 왜 그 다음에 구치소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부, 그러니까 그 동생 부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서영희 변호사가 당연히 변호사니까, 올케인 변호사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변호를 안 맡겨도 좋아요. 변호사로 선임계만 내도 사실상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변호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간을 또 함께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다. 이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혜훈 의원이라든지 전효욱 의원이라든지 가장 최측근이었지만 예. 가장 빨리 내쳐진 여성 정치인들 아니에요? 예. 왜 내쳐졌냐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유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면 박지만 씨 부부가 만약에 그런 어떤 그 권한, 자신이 봤을 때 어떤 권한을 주면 이 사람들로 전부 다 몰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세력, 태극기 세력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권력이 그대로 동생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자리를 안 내주려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소국장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서영희 변호사가 막 접견 쉽게 하고 또 이런 문제는 또 본질적으로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뭐 본질이라고 봐야죠. 지금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우리 그 서영희 변호사 좀 한번 보고 싶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서영희 변호사라든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꺼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뭐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좀 그 당사자가 좀 불우한, 보여주기 싫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모습을 보고 가는 거, 사진을 찍는 거 이런 걸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구치소에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그거 자체를 기본적으로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역시 가까운 사람들. 지금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과거에 최순실 씨가 했던 것 같은 역할을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변호사로서의 최순실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유영하 변호사가 잡고 있는, 그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서영희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의 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서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좀 꽤 친분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2004년도에 법무법인 세빛이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뭐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라는 정도만으로 둘의 친분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뭐 일을 계속 같이 하는 관계였거나 한 팀이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법무법인에 같이 있었다만 가지고 둘 간의 관계를 유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근데 잠시만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래도 서영희 변호사가 계속 접견을 원하는데 저 대신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을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싫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서영희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변론을 하거나 재판에서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그냥 일반 면회가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어요. 변호인 접견을 하면 시간도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옳게 얘기를 듣고 싶다면 당연히 본인이 들어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선임계를 내고 들어가서 한참 만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건 유영하 변호사가 막는다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완전히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견해가 많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와 박 전 대통령의 시선과의 괴리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지금 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누가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오늘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한 3시간여 가까이 이제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방금 전에 이제 돌아갔거든요. 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그 안에서 도대체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는 무슨 대화라고 어떻게 그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제일 큰 그 역할은 내일 있을 이제 또 수사에 대비해서 옥중 조사에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 기록 점검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일 텐데요. 사실 3시간이면 택도 없어요. 이 정도 사건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것들은 인정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노예요. 무조건 아닙니다, 모릅니다, 엮인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대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준비를 크게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게 증거로 나오면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다툼이 아니라 법적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준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의 변호인들, 그리고 지금 특히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부인하는 방식은 치밀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객관적인 걸 놓고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퉈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뭐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뭔가 대책을 논의할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또 근데 한 보도에 의하면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변호하는데 돈 때문에 어렵다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분도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어허. 본인도 사실은 돈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 하는데 무슨 뭐 돈을 뭐 적게 주고 많게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정말 접근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법률적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달려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전임 민정수석인 최재경 민정수석 이분도 지금 변호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전임인 홍경식 지금 전 민정수석 이분도 사실 검찰에서 검사도 하시고 검찰에서 나오는데 하시거든요. 이분도 하지 않을 필요를 한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이분들도 뭔가 일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나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연락도 못 받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사실은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아마 변호인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법조인 사회 내에서 이미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자, 저희 가봤자 어차피 허수아비 할 뿐이다. 그래서 다 유용하고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다른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면 법조인 내부에서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전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때문에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 변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중 변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건 관련자들. 대기업 쪽 가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많아요. 대부분 지금 대기업 쪽에 웬만한 전직 검사장하고 전직 부장판사들은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력 풀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구속 수감까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법조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같이 보시죠. 3억 원, 물론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 정도 연륜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제대로 된 법리 논쟁이 이루어졌을 것. 백 변호사님 저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건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큰 돈을 받고 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 정권에 몸담았던 유력 그런 정치와 법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 같이 붙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3억 원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장 이상 정도 들여서 수임할 수 있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이번 사건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최대치가 3억 원 정도 변호사 수임료인 거예요. 네, 뭐 그 정도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계속 신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호사분들을 선임을 했다. 그럼 이런 변호사분들은 이런 변론을 하겠어요? 아마 저는 돈 돌려주고 다시 안 한다고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약에 선임을 했다면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전략을 짜고 쉽게 말해서 이 뭐 서면이나 이런 증거 관련돼서 준비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언론도 좀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걸 맞는 사람, 특검 구성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서 돌아가야 변론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바깥에서 보기에 세련된 법리 논쟁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꽤 뭐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을 통해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안 갔습니다. 합류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과연 내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을 때 나의 역할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첫 번째 1호 변호사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쨌건 전체적인 변호인단의 일종의 뭐랄까 키를 쥐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변호사들은 제안이 왔을 때 내가 들어가서 과연 의뢰인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단 내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거기서 뭐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가서 역할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판단들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예, 분명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됐겠지만 저희가 돈 문제를 좀 안 할 수도 없는 게 뭐 수임료를 후불로 받기로 했다, 아직 못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아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수임료를 하면 착수금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성공 보수가 얼마고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언급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뭐 착수금을 얼마로 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얼마에 좀 맡아달라든지 이런 관계가 안 됐었다라는 게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사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세세하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가 들고 얼마를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게 언제나 얘기가 되거든요. 예.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농공 행상을 따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좀 줘야 됩니다. 보직을 주든 해야 됩니다 했을 때 딱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할 일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했으면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이다. 이런 게 중평이죠. 그래서 뭐 전혁 전 의원, 뭐 예전 최측근이었던 사람에게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받는데 좀 익숙하지만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받는데 익숙하지만 주는 데는 서투르다. 그리고 이 변호사 비용이라기보다 500만 원, 유영하 변호사는 500만 원도 일종의 경력금 성격일 것이다. 이현정님. 이거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어를 이 변호사들의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본인이 스스로 뭐 어떤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서민적인 생활을 해보신 적 없고 또 상대방 같은 경우에 아니 그 사람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러냐 본인이 좋아서 나를 도와준 거지 이제 이런 식의 관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원래 변호인 설립하면 그 세금 계산서 쓰고 다 이거 얼마 하고 다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협회에다가 다 신고가 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영하 변호사만 이제 5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것인데 이 500만 원은요 이건 정말 변호사도 한번 쓰시 본 분 알지만 이거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이건 정말 친한 뭐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 정도 500만 원 정도지 이거는 뭐 경비라든지 뭐 인지대나 이런 거 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차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돈을 줘야 되지? 뭐 본인이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 이 부분은 최순실 씨가 챙겼겠죠.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3인방들 같은 경우도 항상 돈 준 사람은 바로 최순실 씨가 돈 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뒷일을 다 이 최순실이가 챙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도 아마 저는 박 전 대통령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서양희 변호사는 그 변호사 수임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박지만 회장의 말도 그렇고 옳게는 도우려고 하는데 뭐 박 전 대통령이든 집사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든 좀 이제 어려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10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뭐 저희가 가족 서양희 변호사 이야기를 짚어봤지만 박근영 씨에 대한 목격담도 있는 게 전혁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세 현장에서 박근영 씨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박근영 씨의 존재를 박 대통령에게 알리자 표정이 얼음장같이 싸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제 박근영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매 간임에도 지난번에 그 유경재단 문제를 둘러싸고 90년대 이른바 유경재단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이사장이 물러나고 이제 박근영 이사장이 유경재단 이사장을 맡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자매 간의 사이가 자매로서 이제 유지가 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벌어졌죠. 벌어졌고 특히 이제 그 틈새를
최순실 씨가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박근영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접촉면 자체가 많이 사라졌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그 박지만 회장이든 뭐 박근영 씨든 이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세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박근영 씨가 나타났다든지 지난번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영 씨가 그러니까 대만 쪽의 외교 접촉 라인에서 박근영 씨를 이렇게 접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 민정에서 뭐 굉장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조사도 하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자매 그리고 동생들과의 관계 자체가 올케도 그렇고요. 그렇죠. 올케는 뭐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멀어지게 된 거. 결국은 최순실 씨가 지금 이른바 이 최순실 게이트를 범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확보를 한 거죠. 저는 직접 이제 목격을 했는데요. 1998년도에 달성 그 재보궐선거 나왔을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취재기자로 갔었는데, 그 이제 막 이제 당선이 돼서, 뭐 이제 박근혜 그 당시 이제 그 당선자가 막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악수를 하더라고요. 예. 박근영 씨가 왔어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딱 왔는데, 딱 보자마자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다들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면 저렇게 얼굴이, 왜냐면 그래도 이제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왔으면 이렇게 포옹도 하고 있는데, 박근영 씨는 막 이제 언니한테 포옹하러 가는데,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싹 돌아서면서 이 표정 자체가 완전히 싸늘하게 돼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색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그 두 사람은 결국 화해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도 싫은 사람은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미소라도 짓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 날이고 그날 뭐 당선됐다고 막 다들 박수치고 굉장히 좋은 날인데 딱 그 박근영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참 두 사람이 이게 회복되기 힘들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올케든 여동생이든 지금 적분이 안 되고 일단 최후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지근거리에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남자 유영하 변호사 말고도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개인 사인을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알선해주고 지원해줍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당시 대통령께서 이동수라고 하는 분이 문화융성위원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KT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장한테 대통령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는 했습니다. 뭐 대기업 관련 얘기했고 지금 오늘 얘기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안종범 전 수석의 황당한 변명 얘기가 오늘 화제가 돼서 아마 오늘의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 뇌물죄를 피해보고자 굉장히 지금 어저께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 뇌물죄는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범죄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저 얘기요, 저 누워보라고 해서 기가 막힌 게 미용 시술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워보라고 해서 그냥 누웠는데 시술이 자동으로 됐다. 그 댓글들 좀 보셨어요?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3억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있더라. 예. 좀 먹어보라고 해서 캐비어가 뭐 입안으로 들어가더라.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신 건 아니죠? 그런 댓글들도. 그러니까 이게 예. 이렇게 무료 시술도 재산상 이익이 되니까 이게 뇌물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확인된 거, 시술 받은 거 확인됐잖아요. 이거 시술 안 받았던 건 못하죠. 그러니까 시술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저번에 박채윤 씨하고 통화 내용이 한번 녹음된 게 방송에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받았던 핸드백하고 그런 것들은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물. 근데 이게 선물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직접 받은 현금은 난 모른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부분이 뇌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요? 엄밀히 말하면. 결국 포인트는 돈 2천만 원이에요, 돈 2천만 원. 2천만 원만 빠지면 뇌물죄 죄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액이 4,900만 원인데, 예.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죄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형량이 5년이에요. 근데 3천만 원 이하로 가면 형법상 뇌물죄로 가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로 가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어요. 뇌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그 금액 차이에 오가는 거에 대한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대가성으로 일단 어떻게든 부인해보고 결국 진짜 부인하려는 거는 부인이 받은 현금은 나는 몰랐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의례적으로 하는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봐도 좀 민망한 정도의 수준의 겸연쩍은 말이죠. 네, 겸연쩍은 얘기인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쪽이랑 나랑 친해져서 그냥 선물로 준 개념이지. 그러니까 누워보라니까 나 누웠고 누워서 그냥 시술해 준 거고 이거는 특정하게 대가성 있는 그런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의 그 워딩이 돼버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백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 뭐 특검의 강압 수사도 주장하고 있고 수첩 39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검찰 조사 자체를 좀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최순실 씨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검은 강압 수사. 그러니까 특검은 무언가 강제 수사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 주장하고 수첩 39건 추가된 게 사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스모킹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든 증거 능력 한번 다퉈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검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사가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랬네요. 조사를 할 때 변호사가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그럼 그 변호사는 뭐 하셨대요? 그러니까 강압 수사라면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가만히 있었던 그 녹취록이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사실 이 부분은 시종일관 특검에 관련된 정당성, 그다음에 특검은 지금 무언가 강제적으로 수사하는 주체, 이 자체를 좀 폄하해서 어떻게든 이 방향을 좀 모면해 보려는 그냥 일관된 시도입니다. 최순실 씨랑 비슷하셨는데 최순실 씨도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안종범 전 수석이 황당한 변명이었는데 지금 유영아 그리고 안종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탈당한 것은 나름대로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교감하시고 하시는 거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탈당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제 말 그대로를 받아주면 좋겠네요. 전 말 그대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교감을 해서 본인이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을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같으면 그 대통령님 제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 가겠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대선 후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했는데 전혀 말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빛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 듯한 눈빛으로 읽혔다. 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새누리당 탈당하고 새누리당 가서 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지금 조원진 의원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결국 교감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저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 조원진 의원이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새누리당으로 갔고 또 새누리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 지금 곧 수락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뭔가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도 되려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한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박 전 대통령이 말로서 이야기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앞으로 정치적 재기를 좀 시도한다면 조원진 의원이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조원진 의원이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을 삼청동 그 자택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만났지만 여기 조원진 의원도 스스로가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그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조원진 의원이 지금 이른바 그 태극기라고 상징되는 탄핵을 강하게 반대했던 그 세력을 업고 향후에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입지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나와서 새누리당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선 후보로 뭐 출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거기에 상징인물로 자리매김해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걸 깨보겠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에 불과한 것이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재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 자체를 앞으로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전임 대통령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 권력 의자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힘을 본인은 쓰고 싶지만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더구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저는 더더욱 없다라고 보이고 결국은 조원진 의원은 자신의 이 기회를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마치 김진태 의원이 그 집회에 나가서
이제 뭐 연설도 하고 태극기 망토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처럼 예. 조원진 의원은 이게 나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 싶어서 딱 지금 이제 새누리당 그래서 교감이라는 얘기를 그 배에 올라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후광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현재와 과거의 세 남자 얘기를 차례로 해봤습니다.